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여전히 강한 황소의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기업 중 83%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면서 1.54%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면서 94선에 마감했는데요. 이에 골드는 소폭 내린 1,7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4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WTI가 1% 넘게 빠지면서 배럴당 8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계 시장이 FOMC를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날이죠.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틀 뒤에 발표될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이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민간 고용 수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금일 우리 시각 밤 9시 15분에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57만 1,000으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오늘 손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FOMC 디데이네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시간대 이제 3시에 나올 예정인데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떤 결과치는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11월에 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FOMC에 대한 결과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사실 미 증시와 이제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가 좀 차별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이제 좀 디커플링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시고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이야기도 많이 꺼낼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는 11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FOMC 회의가 현지 시각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4일 목요일 새벽 3시 30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시간 반 후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먼저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he Fed is about to set its post-crisis policy course with a high level of uncertainty ahead입니다. 네, 지금 이 기사에 나가고 있는 또 사진을 함께 보시면 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또 고심이 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CNBC 뉴스에 따르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정례 회의에 들어간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우리 시간으로는 4일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공식 성명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표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의사록에 따르면 매달 미 국채는 100억 달러씩 그리고 MBS는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해서 8개월에 걸쳐 진행하겠다라는 구상이 제시된 바 있는데요. 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지나치게 온건하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위협을 무시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과 또 비관을 피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연준은 매우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페드의 전직 고문이자 현재 예일대 교수인 빌 잉글리쉬가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6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한 번이나 두 번 더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FOMC 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리시 교수는 양쪽 모두의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방향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는 시기에 의회는 코로나19 동안 쏟아부은 5조 달러가량의 지원을 거둬들이고 있고 또 재정 지출 역시 2022년에는 올해보다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존 행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맷 미스킨 전문가는 6개월 전 연준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고 또 잘 풀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이제는 연준의 언어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파월과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 대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 발표에서 일시적이라는 단어에서 대체적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이라는 단어로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의 끝이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두 가지 정책 조치가 별개임을 강조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잉글리시 전 페드 위원은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파월이 선택하는 단어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 전 세계의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 FOMC 회의가 어떤 내용을 다뤄질지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겠죠. 네. 이번에 페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달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죠. 정확하게 공식화입니다. 공식화. 근데 공식화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좀 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네. 원래 보통 이제 공식화 발언이 나오고 이제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둬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럽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는 11월 FOMC 회의에서 11월 FOMC에서 우리는 다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 하고서 기간에 모멘텀을 두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개시를 알릴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료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다 얘기를 한 상황이죠. 지난 FOMC 회의 때. 오히려 11월 FOMC 회의에서 공식화를 하고 연말이냐 내년 초 이 정도에 이제 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물가가 너무 치솟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네. 좀 긴축 속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서 재료를 이미 던지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구도는 공식화와 더불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예,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FOMC 뭐 간단하게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채권 매입 축소죠. 채권 매입 축소.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 매입 축소.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 달러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랑을 들 찍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자, 지금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낸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중앙은행하고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보면 발행하는 기관은 미국 정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중앙은행에서는 달러를 발행해서 그 달러로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드를. 정부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그러면은 매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에 대한 돈을 푸는 거를 이제는 덜 사겠다. 근데 너무 빠르게 갑작스럽게 야, 나 다음 달부터 안 사. 이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갔다가 이제 안 사게 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상황이.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 달러에 대한 공급량 축소다. 시장에 대한.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냐. 너무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자, 상대적으로 경제에서는 달러를 풀면 풀수록 재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폐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이 너무 방대한 양에 대한 돈을 풀다 보니까 너무 빠른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빠른 출구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축소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지금 페드의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2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이번 달에 사실상 공식화만 하는 거죠.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 달 5월까지죠. 다음 달 5월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상황이고 앵커님이 8개월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8개월가량 이제 테이퍼링이 예상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사들이는 채권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채, MBS 채권, 그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어떻게 규모를 줄여나가고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고서 그냥 공식적인 발표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작용할 거예요. 당일 모멘텀에 대해서는 큰 변동 요인을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큰 변화값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왜냐?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갑작스럽게 돌출됐을 때는 시장에 큰 변동폭을 돌출시켜요. 근데 파월이 최근에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과거 이제 2013년도에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해갖고 긴급 발작을 일으켰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를 계속적으로 재료를 던지고 고지를 한 상황이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게 지금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연출,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갑작스럽게 돌출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자기 오늘 파월이요.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죠? 만약 예상입니다. 가정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는 건 누구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야 이번 달도 아닌 것 같아. 6개월만 미루자.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통화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파월 진짜 바로 이제 의장 그만둬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겠죠. 뭘 얘기하겠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만 언급하고 물가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시나리오는. 자, 그러면은 왼쪽 차트와 같이 앞으로 이제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인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게 의학 용어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예, 줄여나가는 거를 뜻하는 건데 이제 채권 매입을 매달 일정하게 지금 사들였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하게. 근데 서서히 줄여나가죠.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러를 앞으로 들 찍어내겠다. 시장에 뿌리는 돈을 줄여나가겠다. 이게 긴축의 시작입니다. 긴축의 시작이에요. 투구 전략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말을 아낄 거예요. 이건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이후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면요. 원래 금리 인상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멘텀이 쉬었다가.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예요.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테이퍼링 공식화 들어가면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때 시기만 논하겠죠. 한 차례 하나, 두 차례 하나. 근데 그게 시장의 큰 변동을 요인하지는 않아요. 원래 시장이 가장 증폭성이 강할 때가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을 할 때가 시장의 변동 요인이 가장 커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슈는 이슈예요. 이번 달 FOMC가 1년 반 이상 했었던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스타트지만 이미 이거에 대한 시장 반영은 이번 달 3분기부터 정확하게 7월부터 반영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고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측정하기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예상은 하겠죠. 테이퍼링을 하고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기간 설정이 들어가면 이때쯤 금리 인상할 수 있겠구나 라고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는 사실 시장 변동 요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외신 기사에서 네. 나온 내용으로는 테이퍼링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다라는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파월 입장에서 그렇게 급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네. 그때 가서 어떤 재료를 던져도 되는 건데 지금 테이퍼링 공식화 하는 상황 내에서 금리까지 더불어 얘기를 하면요. 예. 이거는 일단 시장을 다독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 말을. 근데 설령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상되는 시나리오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도 중후반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할 것이다. 예. 지금 물가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그 횟수가 한 차례일 것이다 였다가 오늘 제가 본 기사에서 뭐 4차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 현실적으로 내 차례는 좀 말이 안 되고 네. 뭐 이제 롱텀, 이제 장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내 차례가 나올 수 있죠. 워낙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네. 원래 금리라는 게 적정금리가 2%에서 3%는 유지를 해야지 시장 경제가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왜 이런 네. 얘기가 급하게 좀 나오냐. 왜 이렇게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물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화면을 좀 인플레이션이죠.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상승 요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이 물가에 대한 요인인데 네. 제가 2.7%
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BI 지수를. 근데 너무 빠른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이거는 미국 내에서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걸 해소할 방법은요. 결국에는 달러를 빨리 줄여버리는, 달러를 줄이면서 달러에 대한 시장 공급을 축소시키는 빨리 금리 인상 계획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물가 안정화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변화도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이제 기조 변화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원래 파월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게 물가는 안전할 것이야, 그 다음에 안정화 들어갈 것이야 해서 지금은 걱정 단계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빠른 대처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을 하지만 파월이 생각보다 말을 엄청 아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좀 내뱉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공식화만 하고 이제 일정을 짤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 비출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 물가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변화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물가는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물가는. 그 언제부터 낮아질 거는 예상을 하냐면 내년 상반기 때부터 낮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관측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제가 전 화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네. 차트를. 테이퍼링을 공식화를 딱 하고 게시를 했을 때 달러 공급량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지. 어쨌든 달러 공급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러 공급은. 네. 그러면은 물가가 갑작스럽게 팍 하고 꺾이는 현상 자체는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조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거의 이제 시장이 반영됐을 때, 반영되고 확실하게 변화를 이루는 거는. 그래서 파월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파월도 지금 생각하는 게 물가가 올해까지는 조금 상승 압력을 치는 게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도 바로 시작해버리잖아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랑 국채 금리랑 같이 올랐다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나스닥은 사흘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좀 국내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좀 증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증시가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은 좀 관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전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지금 파동값이 이 구간에서 모멘텀이 이제 끝났거든요. 여기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15,850이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하반값으로 단기 조정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덧 또 16,000 레벨링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아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코스피는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니까요. 아니 미증시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파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까지 그렇죠. 올랐다고 하고 신흥국 베트남 증시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난히 이 국내 증시만 부진한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주황선이 코스피예요. 네, 주황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는 차트가 이제 러셀 2000 지수 미증시입니다. 중소기업 모아둔 거 2000개. 사실 이번 달 7월부터죠. 올해 7월부터 갑자기 디커플링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네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확실한 변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해서 3개 정도를 좀 뽑아왔어요.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것들이 사실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코스피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네. 이거잖아요. 답답해 근데 죽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의회 관련해 갖고 이제 인프라비 불발돼 버리면은 또 연기돼 버리면은 네. 이거 미증시 한번 낙폭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폭이 오면 코스피는 좀 세게 쳐요. 그러니까요. 악재는 코스피는. 그대로 또 받잖아요. 악재는 그대로 받아요. 악재는 그대로 받아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레벨링입니다. 좀 코스피가 3,000 레벨링인데 미증시가 수직 폭발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좀 살아남기 힘든 장이긴 해요. 네. 현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현실을. 자, 그러면은 이 디커플링 화면에서 보이시는 미국 증시와 이제 코스피가 왜 이제 엇갈리는 방향으로 나오는지 좀 체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1번은 뭐냐면은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차이예요. 성장 모멘텀에 대한 차이. 자, 최근에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일전에 원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9%에서 0.2%로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에 대한 차이가 줄어든 만큼 미증시에 대한 디커플링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주식 상장의 대부분 조금 우량주 위주는요. 좀 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무형자산. 근데 지금 시장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호재를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 국면이 완전히 들어서지 않고 좀 악조건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위주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무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대한 모멘텀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해요. 국내 긴축 리스크예요. 이건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또 계획을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상황이. 예. 지금 미국은 아까 테이퍼링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뭐 내년에 나올 것이다 예상만 가지고 있지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까지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굉장히 급하네요. 지금 상황이. 그죠?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이에요. 굉장히 빨리 네. 금리 인상하자, 빨리 금리 인상하자, 빨리 금리 인상하자. 자,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표현이지만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뜻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시장에 돈을 들풀겠다라는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회수하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거죠. 금리 인상 단계는. 야, 경제가 너무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좀 돈을 다시 좀 가져와야겠다. 뿌렸던 돈을 조금 이제 회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요.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박스권을 친 모멘텀이 많이 발동을 했었어요. 과거 모멘텀을 보더라도. 증시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겠죠.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7월 이후죠. 하필이면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자세를 취한 게 올해 2분기 때부터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공식화인데 이게 긴축 리스크예요. 지금 이 리스크에 대한 표현은요.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긴축 리스크. 너무 빠른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달리는 속도는 나가는 출구로 뛰어나가는 속도는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악조건에 해당이 된다. 돈을 많이 뿌려야지 위험자산이 증시에 돈이 쏠릴 텐데 한국은행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상황이.
어느 적정 레벨에 대해서 좀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비해서 평가가. 이 부분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최근 중국 리스크 관련인데 최근 이제 상하이 지수가 좀 낙폭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갔거든요. 아직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국면이고 이제 차이나 A50 관련해 갖고 지수를 체크를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서 평가를 하지만 중국발 위기는 완전히 안 받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른 상황입니다. 미국 대비해 갖고 이제 한국 시장이 중국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서 평가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국내 긴축 리스크죠. 긴축 리스크. 돈을 너무 회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실상. 회수하는 속도가. 긴축 리스크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하는 시기랑 좀 맞물려서 이제 디커플링이 굉장히 차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안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은. 미증시는 지금 신고점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물가가 오르니까 실제 금리는 바닥권 마이너스 계속 모멘텀 유지하면서 신고점 치고 인프라는 뭐 어떤 결론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한번 엎어지면 이제 미증시가 한번 크게 떨어지죠. 크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한 번에 슈팅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디폴트 위험성 때문에 그때 조정이 또 한번 세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와 소리 나와요. 그래서 약간 지금 미증시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물가도 높고 네. 뭐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가 뭐 죽겠다 하고 있는데 또 이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요새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지금 적정 수치인가? 미증시라는 어떤 16,000 나스닥 기준으로 16,000 레벨링이 지금 적정 수치냐? 네.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제 법비 지수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버블에 대한 어떤 상대성을 평가하는데 지금 300%를 넘어갔다. 1, 2년 뒤에 시장이 완전히 빅쇼트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네. 그만큼 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근데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미증시는 좀 과도한 버블이 껴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가 문제인 거죠. 모든 이제 금융 위기라는 거는 뭐가 하나 이제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서 파생처럼 퍼져야 되거든요. 네. 구조가. 리먼 때도 그랬었고. 리먼 때도 시작할 때 이제 MBS 관련해서 채권 터지고 나서도 안전했어요. 문제는 생겼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었던 거죠. 거기가 이제 부도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매듭이 하나 풀리는 현상 자체가 발동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시장이 악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 의회 관련해 갖고 내용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시장이 저는 다 반영됐다고 봐요. 시장에 대한 다 반영이.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미증시에 대한 시장 차별성은 어쨌든 간에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추구 전략에 대한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발빠른 행보가 있지만은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시장의 증시에는 좀 미비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좀 집중을 해야죠. 달러를. 테이퍼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달러를 덜 찍는 현상이에요. 네. 그죠? 그럼 달러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증시에는 테이퍼링은 미비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주 있을 이제 의회 관련해서 주중에 합의한다는 바이든 언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이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테이퍼링에 대한 시나리오는 증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달러 인덱스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가정을 열고서 증시를 봐야 됩니다. 모든 차트를.
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떤 게 될까요? 그동안 좀 강조해 주셨던 의회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슈가 될까요? 그죠. 이제 인프라가 무조건 이제 시장 바꿀 겁니다. 인프라가. 예. 지금 이슈가 인프라밖에 없어요. 네.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 시나리오 예상이 다 돼요. 이미. 여러분들 테이퍼링 할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다 알다시피 5월쯤 그만두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시장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 들어간 거고 차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제가 달러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달러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이에요. 보이시죠? 이미 그때부터 언급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입니다. 이거에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럼 앞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가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과 동시에 어떤 상방 슈팅이 나오고 고점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흔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장 반영이 안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가 이미 오를 거를 여기서 다 반영값을 끝내버린 상황이에요. 자, 유로 그만하자고 했죠. 자,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 이제 달러 고점 나올 거니까 조만간. 이건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드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로도 박스권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분간 이런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통화 정책 하나로 인해서.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가 이번에 들어가지만 자,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가 아니라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되면 시장 반영이 이제 끝나는 단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다 올해 6, 7월부터 시장 반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테이퍼링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라고서 얘기한다면 너무 늦은 어떤 대안이 아닙니까? 라고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잖아요. 파월이 이미 올해 2분기 끝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알고 달러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이끌었고 제가 유로에 대한 매도를 포커싱을 맞추자 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는 종목은 유로밖에 없네요. 라고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테이퍼링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FOMC에 대한 부분은요. 이미 6월, 7월에 나왔을 때 그때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세계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해왔다 보니까 그죠? 뭐 지금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꺼낸다는 건 너무 늦은 조치다 라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증시 물가가 계속 상승함을 올리고 있지만은 뭐 이번 주 의회 불발 한번 떨어지면은 아직 불발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꾸 연기를 해요. 주중으로. 뭔가 마찰이 있는데 한 번 더 연기 들어가면은 낙폭 들어가는 거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2,900선이 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합의를 봐버리면 미증시는 또 수직 상승해버려요. 합의를 봐버리면 바로. 그래서 결과값을 논하기 전에 어떤 시장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만 좀 구성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네. 질문 빨리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해서 또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 FOMC 회의 결과까지 리뷰를 저희가 신세계 리턴즈 헤어 마스터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큰 걱정 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매듭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증시의 빅 이벤트 디데이를 앞두고 또 많은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성희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인프라 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된 이 현재 상황에서 인프라 법안이 미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줄었다기보다는 이거 축소된 상황에서 만약에 축소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네,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합의 가능성. 그럼 미증시가 이제 수직 폭발해버려요. 합의돼 버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수직 폭발합니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려요. 안 쉬고. 그러면 한국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잠시 쉬고 2,900이 저점으로 잡히는 현상이 잡혀버리겠죠.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신고점에 대한 갱신,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연출될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도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민주당 중도파들도 예산안 체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그냥 더 축소해서라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죠. 네.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사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예. 언급을 너무 변수가 많다. 그렇죠. 왜냐면 정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정치성에 대한 부분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시장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칫 이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어쨌든 그냥 합의하고 증시 상승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코스피 관련해서 오늘 또 3,000에서 2,900을 또 깨고 내려왔는데 예. 계속 이제 맴돌고 있잖아요. 그냥 합의하면은 2,900이 저점이라고 평가하고 시장 대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도. 그 부분만 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이든 입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 이번 중간선거도 민주당 밭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 의외죠. 네. 완전. 근데 어떤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 너무 정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게- 부분은 좀 어려워요, 정치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바이든에 차라리 더 대한 쉬운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뭐 표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바이든에 좀 대한- 안 좋긴 해요. 사실 이제 네. 초반에는 트럼프를 좀 이기고 나서 바이든이 완전히 압도하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좀 180도 바뀐 상황이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증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국채에 대한 문제,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축소를 더해서라도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네. 만약 여기서 진짜 공화당이 이제 한 방 더 하려면은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또 연기 해버리면 이제 시장 한 1, 2주 완전 세게 한번 조정 오고 그렇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입에서 지금 나온 게 무슨 뜻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중이란 표현을 했죠. 주중. 주중에 결과값 나오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한 일주 더 미뤘어요. 얘기를 해버려갖고. 원래 지난주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중 내 그냥 얘기를 하겠다. 바이든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결과 보고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 초단타 스케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주식을 사더라도 스윙 위주 이렇게 들고 가기 때문에 네. 이 안정성을 좀 확보한 다음에 리스크를 해소한 다음에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선물도 어떻게 보면은 결과값 보고 방향성이 확고해질 거예요. 매수만 봐야 된다, 매도만 봐야 된다. 지금은 그 결과값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딩 위주로 좀 체크만 하자, 이렇게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마시자님께 답변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펙 플러스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선이 뚫렸는데 해왕 마스터님 보시기에 유가 하단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유가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 예, 왜냐면은 지금 일봉이죠. 일봉 기준으로 시장 조정 오는데 지금 60달러에서부터 계속 끌어올렸어요. 네. 83달러까지. 이 시장에 대한 조정 모멘텀이 좀 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차트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한데, 이제 일목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좀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내일 오후에 좀 자료를 올려드리고 시장에 대한 지지값 구간이 내려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는 증산, 이제 감산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게 가장 우려되죠. 그죠? 유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만 좀 포커스 맞추시면 돼요. 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공급량을 대응을 못하는 거는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펙이 지고 있는 거죠. 유가에 대한 가격은. 현 상황은. 오펙이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 내일 노란톡에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노란톡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정말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디데이를 앞두고 또 FOMC 회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리브와 함께 또 미국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1호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밤 8시에는 금요일에 출연해 주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이번 주는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또 부채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 또 선겸 마스터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